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총리님 오늘 어제부터 계속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전히 탈원전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된 전기료 조정을 두고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하는 그런 식의 정치 공세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신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이 너무 이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거 아닌가. 좀 에너지 전환과 전기요금 실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건 뭐 저는 산업부 차원에서는 그런 정도의 검토와 준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사실이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된 그런 어떤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의 설비 용량 감소했습니까? 예, 지금 정부 동안에는 오히려 원전이 2개가 늘어납니다. 네. 이 원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70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한 60년에 예. 걸쳐서 일어날 사안들입니다. 설비 용량은 신고리 4, 5기 준공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또 원전 이용률도 최근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내내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탈원전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한전의 영업비용에서 지금 연료비 그리고 전력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 알고 계신가요? 한 60% 정도 네,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60% 정도에 달해서 2년간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숱하게 지적했지만 기존의 한전의 영업이익은 오로지 국제유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천수답 경영이다.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년에 원전 이용률이 90%, 82% 수준이었어도 국제유가가 높아서 적자를 기록했고요. 17년과 19년은 원전 이용률이 동일했는데도 유가 차이만으로 이렇게 흑자와 적자가 엇갈렸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탈원전 문제가 아니라 국제 유가 문제라고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유가가 가장 큰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실제로 저는 이 전기요금만 보면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국민과 이 산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2013년 11월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고요. 지난해 4분기 이번에 4분기 연료비 조정으로 인한 인상은 올해 초에 연료비 연동제 최초 도입 시 연료비 하락분을 반영한 전기요금을 원상으로 해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은 낮은 요금으로 한 4, 4분기만 전기가 올랐다. 실제로 작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올해 전기요금 부담이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파르게 연료비가 치솟는 와중에서도 전기료 상승을 적극적으로 지금 억제하고 있는 이것이 보이는데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에도 조정 단가를 동결해 왔고요. 4, 4분기에 일부 상승한 것도 과거에 하락분 축적해 놓은 걸로 가지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상 요인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두바이유 기준 유가는 60%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탄 기준 유연탄 가격은 152%가 급등했습니다. 연료비 폭등으로 전기요금 용가가 오른 상황에서 정부는 2분기와 3분기 한전의 연료비 연동제 반영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국민들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거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리한 이야기였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민과 산업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을 억제한 결과 전체 국민들에게 올해만 해도 1조 2천억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부담을 한전이 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국민들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신가요? 예, 뭐 정부와 조정 단가를 동결하기 전에 한전의 어떤 경영 때문에 단가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산업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 또 산업부도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다가 이번 4, 4분기에 단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네. 탈원전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늘렸다는 주장, 그리고 연료비 폭등에도 국민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한전이 부담하겠다는 주장,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마 국민들은 이해하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그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내내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들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거나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몸부림의 결과였죠. 그 결과에 직접적인 행정명령 대상 그런 업종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종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도 지금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부총리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우리 중기부 장관께서도 손실보상 그 대상이 아닌 업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주무부처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시죠? 예, 지금 검토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략하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과 이 재난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 중에서요, 지금 조금 우문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재난, 이번에 코로나 재난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의해서 발생한 국민들의 피해와 이번에 행정명령에 의해서 입은 업종들의 피해, 이 규모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거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제한을 해서 손실이 명료하게 발생한 것이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재난에 따른 일반적인 국민 피해는 또 어떻게 보면 정서적 피해도 있고 뭐 물질적 피해도 있겠지만 네. 또 그런 게 좀 수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피해. 수량하기 어려운 피해이긴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재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는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에 한정된 피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이거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으로서 또 감내해야 될 피해도 네,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부총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이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감내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행정명령을 받지 않는 업종이라도 다수의 국민이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 피해를 입고 실패하거나 좌절한다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국가가 어차피 세금으로 그와 같은 피해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게 다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재정 지출 네.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재정 지출 사업으로 그런 피해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드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하는 것처럼 부총리님,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그 개념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존립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 어업, 임업 등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지원 규정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행정명령에 의한 재난피해를 손실보상법으로 이제 법제화한 것이 세계 최초의 어떤 그 우리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이 행정명령 이외에도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사회적 재난 또 자연재난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증대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재난관련법에 의해서 피해 지원 범위가 점점 넓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 논란을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을 좀 더 두텁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난은 소위 말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생한 재난을 각 부처별로 지금 뭐 조사해서 그 방침을 만들겠다 이야기했는데 재난 일반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좀 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 재난과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 이 부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에 좀 담아서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행정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 보호 지원 법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지금 뭐 세계 최초로 만든 그 법에 의해서 커버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가 1이라면 재난에 의한 재난 전반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 이것이 9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의원님 뭐 오늘 말씀 주시니까 뭐 보겠지만은 좀 막막합니다. 지금 그 검토라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부총리께서 굉장히 겁내시는데요. 제가 이 농업 부분의 재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겁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 여건을 보고 피해 정도와 상황을 근거해서 국가가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총리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문재인 정부가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 또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학교 과일 간식 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했었고요. 2017년도에 대통령께서 농림부 첫 업무보고 시 지시했던 내용이 바로 이 학교 과일 간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288억을 투입해서 돌봄교실에서만 한정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올해 예산이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대단히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압니다. 우리 농림부 장관 어디 계신가요? 예. 혹시 거기에 대한 그 현장에 했던 그 이 만족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고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네. 그 부총리님, 네네.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된 상황인데요. 기재부는 예타 결과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 보완 및 기재부 협의 완료 후에 그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올해 반영하지 않았는데 농림부에서는 내년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 대비 40% 단가 절감안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타 결과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이 인정된 만큼 내년도 예산에 돌봄교실과 6학년 대상으로 한 과일 간식 그 제도 필요 예산 216억의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의원님 이거는 지난번까지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왔고요. 이제 예타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타 결과에 따른 사업 보완 계획 등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렇게 완성되지가 않아서 아마 일단 내년 본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을 좀 더 할지 본 사업을 할지 아니면은 할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혹시 너무 이게 시급한
일 정도라면 뭐 이번에 같이 국회에서 심의할 때 저희도 같이 국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첫 과제로 지시한 내용이고 국민들하고 약속했는데요. 어려우시다면 6학년과 한 학년 전학년이 아니라 6학년 그리고 돌봄교실에 한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대통령이 또 농민들과 학생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국토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이 있죠. 네. 2022년도에는 30%로 확대되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인재, 그런 인재 채용 기회가 넓어지고 있는데 제가 9월과 10월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서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내용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부가 30% 목표를 하고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그 실상은 이 제도의 취지가 거의 무력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내용 아시고 계신가요? 예, 뭐 예외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외 규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뭐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니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거의 한 절반 정도. 예. 절반을 넘습니다. 109개 공공기관은 2020년도 지역인재 채용 총원이 10,000명입니다. 10,665명. 실질적인 이 전체 대상 중에 665명 중에 6,537명이 예외 규정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상으로는 4,129명만 지역인재 채용 대상 못으로 지금 계산이 된 거예요.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에서 28.6%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15.7%를 채용한 거예요. 이 내용이 각종 예외 규정을 어찌 보면 변칙적으로 또 어찌 보면 편의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뭐 그저 변칙적이라기보다는 18년도부터 과거에 이제 권고사항으로 돼 있던 게 의무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외 규정에 대해서 그 해당 지자체 기관들하고 뭐 논의를 하면서 정했는데 뭐 주로 이제 보니까 그 본부가 아닌 그 지역 본부라든지 지사에서 그 직접 채용하는 해당 지역에 네. 이게 이제 뭐 과반이 넘은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예외 조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지금 현재 균형위하고 국토부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결과가 나오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의 그 감사 내용을 봐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법령상에 요구하는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의무 규정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분야별 그 5명 이하 채용 등을 그 예외 규정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규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직 채용을 삭제한다든가 합격 하한선을 삭제한다든가 연구직 석사 이상을 박사 이상으로 한다든가 지역본부 지사 근무 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한다든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좀 높일 수 있고 현실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그 국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좀 한정되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농민들의 농업용수 그 유지 관리 또 말단 수로 관리 비용인데요. 실제로 이 농업용수 수리시설의 거의 한 70%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농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저수지, 수로, 배수 농어촌공사에 배정된 예산이 극히 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물관리 농업용수관리기관이 이처럼 70% 이상인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국민들에게 가장 체감되고 실제로 필요한데요. 저수지의 거의 90%가 50년 이상 된 수리시설입니다. 그 외 전체 수리시설 중에 30년 이상이 절반 이상 넘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용 수리시설, 말단의 개보수, 용배수로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좀 더 추가 지원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님. 뭐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 수리시설 개보수 비용은 뭐 몇십 년째 계속 넣는 계속 사업인데요. 내년 소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